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어쨌든 강의가 5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두 번 준비되어져 있고, 어 아마 핵심은 어떻게 LI로서 함께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6월 달에 다룰 이 주제를 더 잘하기 위해서 5월 달에 배치는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역사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근데 인권운동 역사를 한 시간 안에 얘기하는 건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어떻게 인권운동이 흘러왔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는 것은 또 생각하면 그렇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인권운동의 역사를 한국에서 성소수자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90년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 인권운동의 가장 이제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이제 개신교, 한국에서 이제 개신교가 되어 있는데, 왜 이 개신교에서의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서 지금 거세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지금 정황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가능한 질응답 시간을 10분 이상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가능한 50분 안에 맞춰 보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음. 제가 작년 5월 달쯤에 뵀었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다시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딱 한 장만 만들었고요. 이 서울 케어문화축제 준비 지금 하느라고 조금 바쁜 상태이고, 예, 비욘디 무지개 재단은 올해 10 주년이 되어서 이제 10 년치의 활동들을 정리하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제가 속한 한국 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라고 한 단체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단체는 성소수자의 나이듦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성소수자로서의 노년을 이제 한국에서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활동들을 소개해 드리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책이 나온 게 강의 마치고 며칠 뒤에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책 나왔다."라는 걸 홍보를 드리면서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성소수자를 인지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 인지와 성소수자 운동의 시작과 혐오와 차별이 어떻게 드세지는가까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990 년대 중반이 한국에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떠했는가라고 보면,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가지 장면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1972 년도 9월 22 일자 주간 경향에 실려 있는 건데, 남자끼리의 징그러운 서울 보갈족, 그러니까 게이라든지 레즈비언이라든지 뭐 이런 단어보다 보갈이라고 하는 어 한국에서 만들어진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예, 용어 보갈, 갈보라고 하는 단어를 뒤집은 건데요. 보갈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었고, 하지만 징그럽다라는 식의 표현이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긴 한데,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좀 귀엽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냥 이게 정말 약간 좀 새롭고 낯선 것에 대한 감정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 위에 시사저널 92 년도 기사를 보시면 남성으로 태어난 여성들의 세계에서 한국의 게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시다시피 남성 동성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남성으로 태어난 여성들의 세계라고 썼으니까요. 실제로 내용도 보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 제목이 들어가는 건 90 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는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비슷하게 이상하게 보이는, 하지만 저 시사저널 제목처럼 70 년대랑 비교해 보면 뭐 징그럽고 이상하다보다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나 봐.'라고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정도는 좀 생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란 단어도 별로 없었고 잘 구분하지 못했던, 그럼 이런 한국에서 대체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벌어지게 되는 걸까?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에이즈이기는 합니다. 1982 년도, 그러니까 이제 막 에이즈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할 때이죠. 82 년도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수혈통의 면역회피증 감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미국에서 뭐 이런 게 밝혀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사에 보면 동성애가 아예 안 나와요. 정맥 주사 뭐 이용자나 혈우병
혹은 뭐 어린애들도 감염되고 수요를 통해서 발생한다. 이런 식의 그냥 약간 그런 질병이 미국에서 생겼대 정도를 보도하는 것이 82년 12월 18일자 기사의 태도입니다. 83년도 1월 달로 가면 바로 한 달 정도의 차이인데 내용이 좀 달라져서 동성애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동성애 남성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뭐 약간 좀 다른 경우들도 있다고 되어 있고 "아직 우리는 왜 이 증세가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래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로 한국하고 전혀 연결시키지 않고 보도를 하고 있죠. 근데 또 두 달만 지나면 83년도 3 월이 되면 미국에서 이렇게 유행하는데 '한국도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능성을 어디서 찾냐면 주한미 8군이라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와 있으니까 '미국에서 유행하는 저 질병이 한국에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83년 5월 달에 가면 동성애에 대해서 훨씬 더 초점이 맞추어진 앞에 보면 계속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다가 여기서부터 들어오면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동성애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다루는 방식으로 기사의 흐름이 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양성애자도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아주 한들 사이에 계속 조금씩 흐름이 바뀌다가 우리나라에서 1985 년도 6월 29 일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어 이제 "감염인이 발견되었다. 찾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립니다. 그러니깐 한국인은 아니에요. 여기 저 미국인 교수이죠. 네. 깜짝 놀라긴 한 거예요. 한국 외국 미국에서는 들어오지만 그리고 염려했던 건 주한 군인들이었는데 다른 미국인에서 발견되었고 그러면 이 사람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섞여서 지냈다는 얘긴데 '그럼 한국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위기감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그런데도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매우 흥미로운 건 중간에 기사를 보시면 "그러나 이 병은 한국인의 체질에 비추어 쉽게 번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제의 환자를 치료한" 참 재밌는 표현이죠. 문제의 환자를 치료한 연세대 가정의학교실의 이 의사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균의 모양대가 한국인의 유전자에 파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한국에는 괜찮긴 할 거다."라는 방식으로 저 병 자체를 서구에서 들어오는 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태도는 어떤 거랑도 연결되냐면 90 년대 중반에 그 그 이 한국의 9시 뉴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은 에이즈에서 안전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한국에는 동성애자가 없으니까. 이게 뉴스 멘트였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계속 좀 구분하는 방식을 쓰고 있었는데 85 년도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여기에 보면 이제 막 역학조사 들어가서 막 주변 사람들 다 하는데 여기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미국인 교수랑 같이 사귀었다고 알려진 하숙집 아들이 있는데 그 하숙집 아들은 3 월에 미국으로 갔다. 그래서 일단 한국에서 보면 격리된 셈이어서 "우리는 괜찮다."라는 방식의 로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한국과 이 에이즈와 동성애와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어 한국에는 원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약간의 안전함과 하지만 언제 여기서 뭔가가 들어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초반에 동성애에 대해서 다루는 방식도 미국에서 코카콜라 들어오듯이 미국에서 들어온 것처럼 다루는 방식이었었거든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89 년도 기사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게 보이실 거예요. 뭐 상류층도 뭐 찾는 호모 클럽 성행하고 있고 손님이 원하면 외박까지 하고 은밀한 관계로 가고 있고 국내 감염자도 이미 300 명쯤 있을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고 뭐 "내국인들끼리 전염된다." 이런 방식으로 에이즈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에이즈에 대한 이런 식의 흐름이 한국에서 동성애에 대한 대중들이 갖게 되는 인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에이즈에 대한 보도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를 가지고 일단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동성애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동성애자 인권 운동이 90 년대 시작할 때 이 에이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담감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정말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와 관련 있는 거 맞나 봐."라고 생각할까 봐 말을 못 꺼내겠고, 그렇다고 말을 안 꺼내고 있자니 사실 억압과 차별의 주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데 이 얘기를 꺼내지 않고 우리는 에이즈랑 아무 상관없어요."라고 하는 방식으로 운동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처음에 많은 어 이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 보려고 생각했던 활동가들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미국의 에이즈 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포인트로 잡는 것이 실제로 많은 레즈비언들이 에이즈 운동에 참여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게이들이 가지게 되는 이 인권 운동을 할 때 에이즈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에이즈랑 직접적으로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이로서의 이미지랑 어 사실 레즈비언은 동성애랑 에이즈랑 전혀 언급되지 않으니까 에이즈와 상관없는 레즈비언이 이 인권 운동에 게이랑 함께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초반에 있었다라는 거죠. 고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동성애자 인권 운동, 제가 지금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계속 쓰는 이유는 90 년대까지만 해도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없진 않았는데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애자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여기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다 포함시켜 가지고 썼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입에 좀 많이 붙어 있어요, 여전히 동성애자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동성애자 인권 운동이 시작되는 또 하나의,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고 또 하나의 배경은 이겁니다. 한국이 드디어 1987 년도에 대통령 직선제를 얻게 되고 민주화를 이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87 년도 이전까지는 모든 운동이 독재 타도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은 굉장한 억압들을 가했고 그 억압에 저항하는 운동을 해야 했다면, 어쨌든 민주화가 되고 나서는 이제 독재 타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 말고 사회를 더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다양한 주제의 운동이 생겨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87 년도 이후부터 만들어진 단체들을 보면, 주요한 지금까지 있는 주요한 단체들을 보면 여성단체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한국성폭력상담소, 녹색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그다음에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제 이런 식의 노동운동, 인권운동, 장애인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들이 막 생겨나게 되죠. 이런 변화 속에서 성소수자 인권 운동도 시작을 한 겁니다. 똑같이 91 년도 한국 최초로 주한 외국인 레즈비언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고, 한국에 외국인 레즈비언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초기에 오셨던 분 인터뷰한 적이 있거든요. 공항에서 내려서 이렇게 서울 거리를 걷는데 너무 가슴이 뛰었다고. "이 나라는 레즈비언 천국인가 봐." 라고요. 그럼 거리에 온통 여자들이 다 손잡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와, 레즈비언들이 되게 인정받는 나라인가 봐.'라고 했는데 조금 더 알고 보니깐 그게 아니고 그리고 레즈비언 바조차 하나 없는 곳이란 걸 알고 충격.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그럼 우리끼리라도 좀 모여 볼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 레즈비언 모임을 만들게 되었고, 이 외국인 레즈비언 모임에서 서로 아름아름하면서 레즈비언 3 명, 게이 3 명, 한국인, 요렇게 6 명이 사포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 그럼 우리도 인권운동 단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93 년도 12 월에 최초의 인권운동단체 초동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초록은 동색이다를 줄여서 만든 이름이고요. 이 초동회는 처음에 레즈비언과 게이가 함께 만든 단체입니다. 근데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게이들이 좀 주력하게 되는 에이즈에 관련된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레즈비언이 가부장제의 이 지금 억압을 받는 것으로 이제 투쟁하고 싸움의 방향이 좀 달라지게 되니까 '아, 이때는 같이 운동하는 것보다 서로 각각의 운동단체를 만드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94 년도에 친구 사이 끼리끼리라고 해서 두 개의 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가 2월 달에 만들어지고 끼리끼리가 11월 달에 만들어지거든요. 같은 1994 년인데도 이것의 차이는 역시 아무래도
한국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이 조금 더 셌습니다. 자본력은 회원들의 자본력도 있지만 이 당시에 이미 게이바가 수십 개가 있는 상태여서 그 게이바에서 후원금을 얻을 수 있었는데 레즈비언 바는 없던 상태여다 보니 레즈비언들이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단체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던 거죠. 이렇게 초동회가 시작되고 친구 사회가 시작되었던 94 년, 95 년, 한국 사회는 이걸 어떻게 받는가라고 하면 94 년도 1월 달에 초동회가 해체 직전에 소식지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개입바들에게 쭉 뿌리게 되거든요. 그 초동회 소식지를 보면 "가면을 벗읍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흥미로운 지점은 이 초동회가 한인 동성애자 모임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거든요. 한국에서 한인이라고 지칭하는 거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역량이 이 초동회 만드신 분들 초기 멤버들 중에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아마 고런 식의 워딩이 익숙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면을 벗읍시다."라고 해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자."라고 이제 외치면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94 년도 8월 달 중앙일보 기사 보면 은밀히 확산. 우리는 은밀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성애자를 매우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회, '사회적 파장이 클 것 같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도 시작되었을 때의 사회 분위기는 '쟤네들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분위기로 봤습니다. 근데 이것과 아랑 것 없이 94 년도에 시작한 인권 운동은 한국 사회의 다른 배경들과 함께 아주 착실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 다른 배경은 뭐냐면 바로 인터넷. 그건 한국의 특징이에요. 전 세계 다른 나라 동성애자 인권운동, 성소수자 인권운동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지점에서 한국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전 세계 유례 없이 가장 빠르게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고 인터넷이 발전을 하는 나라잖아요. 여기에 맞추어서 PC통신, 인터넷의 동성애자 모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뭐 153 전화 443이라고 해서 그 이렇게 특정 번호에서 음성으로 메시지를 남기면 다른 사람이 남긴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또 거기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그럼 또 '누가 내 메시지에 답을 남겼나.' 해서 또 전화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막 위로해 주는 글을 달았고, 메시지를 남겼고 그거 다 듣고 또 자기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153 전화 443은 굉장히 많은 전화비가 나오게 만들었죠. 예. 그렇게 한 달에 수십만 원의 전화비를 써 가면서까지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153 전화 443은 한국통신에서 만들었던 서비스인데, 한국통신에서 삐삐가 없던 시절이어서, 삐삐가 막 나왔던 시절이어서 153 전화 443이라고 한 서비스를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쓰지 않았거든요. 저 당시에 153 전화 443을 가장 열심히 썼던 그룹이 성소수자 그룹입니다. 네. 그런 식의 이 한국의 이 IT 발전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처음에 그 인권운동 모임으로 했을 때는 사무실을 찾아가야 되고 오프라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동성애자 모임이 만들어지고, 아직 이 두려움을 가진 동성애자들이 밖으로 바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인터넷상에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내가 뭐 게이구나. 레즈비언이구나. 트랜스젠더이구나.'라를 받아들이며 또 고다음 행보를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의 흐름들이 이제 90 년대 중반, 후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가들 입장에서도 같은 활동가들 몇몇만 보는 것이 아니라 PC통신이나 인터넷에 모여 있는 수백 명, 그다음에 1,000명, 2,000명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회원 숫자가. 97 년도에 제가 PC통신 하이텔 동성애자 모임의 대표 시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하이텔에만 회원 수가 600 명이었어요. 그러면 뭐 천리안, 나우누리 다 있고 다른 분까지 다 포함시키면, 근데 사실 600 명이 지금은 굉장히 작은 숫자지만 그 당시에는 '와,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이 600 명이나 있다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대중들을 보게 되고 '아, 우리가 세상 한국 사회를 바꿔 나갈 힘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인권 운동계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이제 그게, 그래서 첫 번째 움직임이 교과서 개정 운동이었습니다. 90 년대 당시에 한국의 복음 교과서에
뭐 서구에서 들어온 에이즈 같은 것들이 되게 걱정이고 "동성연애가 이를 퍼뜨린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에이즈하고 동성애를 연결시키냐. 교과서 차별적 교과서 개정해라."라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되고 이 97 년도에 이런 식의 운동들을 하던 그 힘으로 2000 년도 8월 달에 최초의 퀴어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예, 이런 변화가 있던 와중에 2000년 8월 달에 퀴어 퍼레이드를 했는데 한 50명 모여서 행진을 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가슴 벅차게 행진을 했었는데 바로 그다음 달에 홍석천 씨가 커밍 아웃을 합니다. 어 한국 사회가 정말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었죠. 석천 씨가 커밍 아웃을 하고 전 국민이 지켜본 것은 커밍아웃 했다는 이유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출연했던 모든 방송에서 동시에 다 퇴출되는, 그래서 완전히 한 사람이 직업을 잃는 과정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동성애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을 잃는 것은 괜찮은가?'라고 하는 문제의식, 그래서 성소수자 차별에 관련된 감각이 이때 생겨난 것은 사실입니다. 전 국민들이 이 모든 장면을 봐야 했으니깐요. 그런 과정에서 또 한 6 개월 정도 후에 무슨 일이 있냐? 하리수 씨가 어 데뷔를 하십니다. CF가 2001 년도 2월 달부터 이제 방송을 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3월 달 되면 하리수 씨 이름 그대로 핫 이슈가 됩니다. 저렇게 예쁜 사람이 트랜스젠더라고? 원래 남자였다고? 이제 대중들의 충격을 받고, 그런데 너무 음 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겠는데 '아 그러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명백하게 '동성애자는 안 되지만 트랜스젠더는 돼.'라고 하는 태도로 이 두 다르게 받아들이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래서 하리수 씨가 그다음에 성별 정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국회에서 그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 법은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슈도 같이 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변화가 홍석천 씨가 꽤나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긴 했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처벌받는 거 이상해. 그리고 한편으로 트랜스젠더는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면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그 여론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싸움, 아까 그 교과서 얘기 말씀드렸는데 가장 첨예한 이슈가 청소년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한국의 청소년 보호법이 1997 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고 무엇을 보게 하지 않을 것인가가 핵심이었거든요. 유해 매체물이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면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조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저렇게 혼은, 근친상간, 동성애, 과학, 피가, 변태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라고 예 동성애를 넣어 놓은 것에 대해서 '왜 동성애가 사회통념 허용되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싸움을 벌였고, 이 싸움 끝에 2004 년도에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 다항을 에서 동성애만 삭제하는 데 성공합니다. 네. 이게 거의 유일한 현대까지도 거의 유일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법적으로 이제 동성애의 차별적인 조항들을 없애게 되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한국 사회가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해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2004 년, 5년, 6년 계속적인 어 음 저항 운동을 하게 되고, 키워 문화 축제도 매년 뭐 1,000 명, 2,000명 조금씩 참석자가 늘면서 이제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 지금까지의 전체 역사 40년 가까운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지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여기입니다. 2007 년도. 2007 년도에 무슨 일이 있냐?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정부가 발표했던 주요한 국정 과제였고, 2003 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내걸었던 공약 "차별금지법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07 년도에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전혀 동성애와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에 그렇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개입하지 않았던 개신교가 2007 년도부터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절대 차별금지법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반대를 하게 되고, 이 반대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은 해야 되겠고, 근데 반대는 하니까 성적 지향, 학력, 가족 형태, 범죄, 병력, 출신국가, 언어라고 하는 7개 조항을 빼버린 채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뺀 채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해서 또 싸움을 해야 했고, 결국 2007 년도에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운동이 이 2007 년도에 되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 이 개신 이때의 개신교의 반대 정도의 수위는 지금하고 비교하면 정말 작았는데, 이때 그것을 좀 무릅쓰고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그럼 정말 한국 사회 역사가 꽤나 많이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네, 어 패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 이후로 2007 년도에 이렇게 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 그 이후에 인권운동의,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역사는 굉장히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굉장히 아픈 비극적인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지금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007 년도 이후의 상황은 계속 이게 되돌이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혐오가 혐오를 부추겨야 되는데, 혐오가 혐오를 부추길 때 제가 80 년대부터 보여 드렸던 에이즈에 관련된 걸 가져와 가지고 지금 굉장히 혐오에 혐오를 더해서 부추기고 있는 상태이고, 이 에이즈를 가져오면 일단 어 이 불안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고, 한국이 HIV 감염인인 것이 밝혀지게 되면 국가에 등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국가에 등록을 그냥 시키면 굉장히 명확한 인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쓰냐면, "네가 등록을 하면, 국가에 HIV 감염이라고 등록을 하면 치료비를 지원해 줄게."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 HIV 감염인 숫자가 2만 명이 넘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희귀 질환의 기준 자체가 환우의 숫자가 2만 명이 넘냐 안 넘냐가 희귀 질환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 에이즈는 희귀 질환에 지금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 정도라서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차라리 치료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HIV 감염인들을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런 맥락 없이 실제로 HIV 감염인들이 국가에 등록하고 계속 모든 삶을 이렇게 감시당하고 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이즈 치료비를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어 HIV 감염인들의 경제적 상황을 돕겠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 충분히 정부가 더 감염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질병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치료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이 전체 맥락 하에서 정해진 정책으로서 얘기를 다루면 되는데, 이 혐오하시는 분들은 이것 자체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동성애를 하다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왜 도와야 하냐.' 그리고 이런 식의 세금을 뻔뻔하게 받아 쓰고 있으면서 키워문화 축제를 하고 인권을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사회의 적과 같다. 우리가 같이 지낼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이 구도를 만들어내는 용도로 쓰고 있죠. 그래서 계속 이 치료 비용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이 치료 비용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는 길거리 곳곳에 그냥 플랜카드가 막 걸려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 관련되어져 있는 그 흐름이라든지 에이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지난 90 년대 중후반 이후에 인권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앞서 보셨던 그 변화들이 모두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의 그 혐오가 그대로 드러나는 음 방식으로 가게 된 것은, 2007 년도에 개신교가 동성애 혐오에 뛰어들게 되고, 동성애 뛰어들면서
사실 종교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개신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는 늘 한국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했던 그 종교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냐.'에서 이 에이즈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얼마나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도구로서의 에이즈 혐오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도 자체가 2007 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에이즈 가지고 차별금지법도 반대하고 학생인권 조례도 반대하고 다 그러고 계신 상태라서 어 여기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고민은 그다음에 여기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왜 개신교인가? 왜 개신교는 하필이면 이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이 정도까지 가는 거 보면 좀 차별과 혐오를 그냥 그냥 정말 신앙에 맞춰서 교리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아주 유용하게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표현이 "필요로 하는가"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왜 성소수자를 싫어하는가가 아니고 그냥 싫어하는 게 이유가 아닌 것 같고, 동성애자 혐오 차별을 필요로 하고 그걸 활용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러면 왜 그럴까? 즉 기독교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선 한국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종교 기독교 베이스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요 얘기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앞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개신교가 조선시대 말에 들어오게 되고, 조선시대 말에 들어왔던 개신교가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줬던 위로는 굉장히 컸죠. 뭐 "신분과 계급의 차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신 앞에 평등하다."라고 얘기해 주고, 특히 여성 인권을 굉장히 지켜주는 종교로 보였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도 사실. 근데 이 개신교 종교의 사상 일제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저 기독교를 컨트롤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개신교 입장에서도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그 독립운동을 자극한다라고 해서 탄압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이 탄압을 무릅쓰고 계속 운동하자니 종교가 말살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하다가 거의 해방을 몇 년 앞두고 예, 이제 그 당시 주류 개신교에 속하는 쪽에서 이제 일본 제국주의하고의 협력을 선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가고 이 일본에 굉장히 헌신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해방이 되고 나서 당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지?' 일제히 협력했던 종교가 되는데, 그래서 일제히 협력했던 종교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될 때, 이때 철저히 과거에 협력했던 것을 반성하는 방법을 택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개신교의 주류였기 때문에 주류는 그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는 여전히 나라를 걱정한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로 가져가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가령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계속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승만 장로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을 만들었죠 이미. 그래서 당대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독재라고 하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승만을 계속 지지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승만도 결국 4.19로 물러나게 되잖아요. 또 당황. '어떡하지?' 독재 정권을 지지한 종교로서 이미지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다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헌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이 구국 십자군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방식, 실제로 그 목사들을 모아 가지고 군사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종교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져가게 되고, 결국 또 박정희도 물러나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바로 다시 선택한 건 전두환. 그래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보위 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조창기도회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두환 장군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찬양하는 기도회를 하게 되죠. 이 기도회는 KBS, MBC 당시에 생중계될 뿐만 아니라 재방송도 됩니다. 이런 식의 그래서 어떻든 보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러니까 이 정부의 더 쉽게 말하면 최고 권력에 잘 보이는 방식으로 이 개신교의 어떤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전략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일제 시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모든 개신교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주류 개신교가 취했던 태도는 요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간다면 사실은 동성애를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네. 특별히 그럴 일이 없는데요. 왜 일이 생기게 되냐? 똑같이 앞서 보셨던 1987년도 대통령 직선제, 네, 개헌 선언을 하게 되고 직선제를 얻은 이유로 정치 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정치 환경이 달라진 걸 이 상징적인 장면을 이걸로 보여드릴 건데요.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되고 나서 영락교회를 방문해서 황교안 목사를 만납니다. 같이 기도도 하고. 사실 노태우 대통령은 불교 신자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뭐 10원짜리 동전에 다보탑에 뭐 넣은 것이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넣었다라고 하는 뭐, 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자, 이 노태우 지금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는 것의 선거가 변하면서 갑작스럽게 선거 제도가 변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선거의 특징은 단 한 표라도 많이 받는 사람이 1등이 되고 그러면 한 표만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예. 단 한 표 차이라도 2등은 떨어지게 되는. 네, 갑자기 이런 선거들을 해야 하면서 표를 끌고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되었고 첫 번째 대통령 직선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표를 빨리 긁어 모아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 종교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는 이미 모여 있으니까. 절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성당에도 사람이 모여 있고 교회도 사람이 모여 있고. 그래서 이때부터 등장하는 것이 종교계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가서 제가 기독교는 이걸 해드릴게요. 불교에는 이걸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불교 신자들, 개신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의 표를 긁어 모으려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죠. 이전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종교가 정부에 저희 좀 잘 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했다면 지금은 또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 나한테 표 얻어가고 싶으면 너네가 나한테 좋은 거 줘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시작되고 이때부터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바뀌게 되죠. 그 또 하나의 또 계기는 어디서 생기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해서 생깁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개신교 또 장로였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천주교였고 그래서 개신교가 매우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던 상태. 아, 우린 천주교 싫은데 라고 있던 상태에서 가장 신경 쓰이던 북한하고의 교류를 김대중 대통령이 활성화시키는 거죠. 네, 오늘은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선생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서 한국의 개신교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북한에서의 그 평양 대부흥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싶고 뭐 그 북한을 선교하는 것이 한국의 남한의 이 개신교의 굉장히 중대한 임무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하고 어떤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에서 주도권은 개신교가 갖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입장에서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하는, 김정일을 만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주도권을 뺏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네. 왜 북한하고 관계를 대통령이 좋게 막 가져가는 거지? 라고 하는 부분에 싫었고 또 한편으로 한국의 그 극우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하고 저렇게 화해 모드로 가는 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들이 어떻게 생겨나냐? 2011년도 아니 2001년도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인사인 조갑재 씨가 갑자기 개신교를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갑재닷컴에 2001년도부터 저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한국 기독교 역사적 사명, 사탄의 편인 하나님의 편인가? 뭐 이런 식의 글들요.
그리고 2006년도에도 뭐라고 뭐 옛 강연을 하냐? "좌파와 싸우는 기독교가 되라." 그래서 개신교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 내에서의 변화도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생겨나게 되죠. 2003 년도에 보시면 이런 기도회가 한국시민공원에서 열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금식 기도회. 근데 구국 금식 기도회인데 피켓을 보시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반미 운동을 반대한다." 그래서 뭔가 반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친미 성향을 드러내고 계신 것 같잖아요. 왜 2003 년도에 이런 구국 기도회를 한 걸까요? 2000 년도에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반미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미군 장갑차가 어 우리의 10 대를 사망하게 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잡히지도 않고, 예,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서 반미가 되니깐 바로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제 개신교가 뭉치게 되고요. 그렇게 뭉치게 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비형 두 번째 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또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이겁니다. 딱 시기가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2004 년도에 대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정당 명부제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후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를 하고, 그 정당에 투표하는 걸 모아 가지고 비례대표를 주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고 어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 투표에서 정당 지지만 많이 받아도 국회의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정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해 왔고, 그다음에는 정부에 "내 표를 얻어가고 싶으면 너네는 이렇게 해 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협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선거 때는 와 가지고 뭐 다 줄 것처럼 공약하더니 공약 잘 안 지키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이럴 때 이 선거제도가 생기면서 한국의 개신교 내부의 리더들은 생각을 하죠. '한국에 기독교인이 얼만데 우리가 정당을 만들어서 그 표를 가져가면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있겠는데?'라고 해서 개신교의 정치 세력화, 정치 조직화라고 하는 꿈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독당을 한국 기독당을 창설을 해서 처음으로 한국에 개신교 기반의 정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의 계속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부분들. 그리고 2007 년도, 이런 배경 없이 2007 년도에 그냥 차별금지법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2007 년도에 그 당시 이제 열린우리당, 지금 이제 그냥 민주당이라고 다 퉁쳐 부를 수 있는 에서 사학법 개정을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의 사학 중에 사립학교 중에서 종교에 기반한 학교들이 있고, 그 종교에 기반한 학교들을 종립학교라고 부르죠. 종립학교의 75% 정도가 개신교 기반의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사학법 개정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쪽은 개신교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학법 개정에 뭐 불교나 천주교 쪽은 움직이지 않는데 개신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사학법 개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근데 이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악법이라고 얘기하기엔 사립학교 이사회 구성이 뭐 이사장과 이사들이 모두 친인척 관계로 엉켜 있는, 그래서 굉장히 내부에서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그래서 개방형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립학교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방식의 개정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국가가 개입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사학법에 대한 개정을 반대를 하게 되고, 이 사학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목사님들이 삭발투쟁까지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 결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결국 이 싸움으로 사학법 재개정하는 데 성공을 하죠. 왜냐하면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표 잃을까 봐 결국 요구하는 걸 다 들어 줍니다. 그 법을 또 다시 개정을 하게 되죠. 이런 식의 흐름 내에 지금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2007 년도 6월 23 일에 사학법 개정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재개정에 성공을 7월 달쯤에 하거든요.
그다음 한 2 개월 후인 10월 달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고, 이때 이 동력이 그대로 차별금지법 반대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당시에 2007 년도에 중요한 이슈가 황우석 박사의 그 복제 체세 줄기세포 복제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이 줄기세포 복제를 반대했었잖아요, 네, 종교적 차원에서. 그래서 줄기세포 복제 반대하시는 진영과 이 진영이 만나게 돼서 힘을 얻어서 차별금지법 반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 즉 정치적으로 세력화되고자 하는 움직임과 이것들이 연결되게 되는 방식이 옵니다. 그래서 2007 년도 이후의 흐름들을 보면 이제 정치에 관여를 하기 위해서 개신교가 여러 주제에 되는데, 정치적 보수하고도 힘을 만나게 되고 개신교 자체가 정치 세력화가 되고 싶기도 하고, 이 부분을 연결을 시키니까 과거의 영광을 찾고 싶고, 그 과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가 얼마나 일제 시대 때 우리가 3.1 운동을 주도했고 한국이 근대 국가로서 발전하게 되는데 개신교가 기여했던 노력들이 있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것도 너무 문제가 있고, 이제 이런 식의 태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교과서 문제에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해서 "왜 교과서에 기독교 제대로 언급하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식의 흐름들로 가고 있는데, 요 시기에 개신교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한기총하고 한교연하고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개신교 목사들의 폭력이 폭로되고, 교회 내 행령이들이 폭로되게 되고, 내에서 뭐 총회하면서 용역 깡패를 불렀던 일도 벌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회적 신뢰도가 급감하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개신교 인구가 줄어드는 통계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되고,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2007 년대 차별금지법은 맞고, 그 흐름을 따라서 사회적으로 여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이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적으로 개신교에 대한 다른 일반 국민들이 가지게 되는 반감이 불러일으켜질 만한 일들도 같이 폭로가 되는 일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2011 년도에 서울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도 엄청나게 반대해서 거의 만들어지지 않을 뻔했던 것을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서울시의회에 로비 점거 농성을 해서 마지막에 몇 표 차이로 학생인권 조례를 통과를 시키는 데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적 지향이 포함된 채로 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를 했지만 실제로 보면 서울 학생인권 조례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실패하신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분열했던 개신교가, 우리가 분열을 내부 권력 다툼 때문에 분열을 하게 되는데, "아 우리 계속 이렇게 가는 건 좀 곤란하다."라고 해서 분열을 하되, "우리가 힘을 합치자. 어떤 사안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사안에서는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그래서 분열을 막 하시는 분이 서로 싸우다가 "아니 그래도 우리는 동성애 반대하는 건 우리 모두 공통점입니다."라고 하는, 갑자기 끈끈한 유대감을 발휘하는 용도로 이 동성애 혐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7 년도에 차별금지법 철회에 압력을 넣게 되는데 성공하시고, 어 이 와중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방문을 하게 되니까 또 위기감이 고조.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에서 2013 년도에 처음으로 서울 퀴어 퍼레이드를 방해하러 나오십니다. 축제가 2000 년도에 시작되는데 13년 동안 한 번도 반대 안 하셨어요. 축제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2014 년도가 되면 처음으로 퀴어 문화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몇천 명이 나와서 해사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온 싸움이 계속 이렇게 조금 한 발 전진했다가 후퇴했다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사실 서로가 서로를 자극받으면서 점점 더 사실은 강해지고, 서로가 강해지고 있는 상태. 개신교가 어떤 방식으로 더 강해지고 있는가를 같이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방해를 하셨잖아요. 사실 그 방해한 덕분에 어떻게 되었냐? 서울광장으로 갔습니다.
사실 키움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서울광장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2015 년도에 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아직까지는 못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실제로 서울광장 외에는 2015 년도에 갈 데가 없었습니다. 아무 데도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광장만 신청서를 넣어서 1 순위로 넣으면 무조건 허가를 하게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날짜인 6월 28 일에 신청서를 넣었고 서울시청도 이걸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하다가 신청이 접수가 되었고 "그럼 저희 서울광장에서 하겠습니다."라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 저희가 서울광장에서 하는 또 쾌거를 이루게 되죠. 그랬더니 서울광장에 나와서 저렇게 지금 사진 보여 드리는 것처럼 이제 "피땀 흘려 세운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네. 저 동성애로 무너진다 해서 저 동성애는 뭐냐? "에이즈 때문에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서울광장에서 개최를 하는 또 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와 성소수자들이 서울광장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 정도로 되게 크네.'라고 보일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은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또 어떻게 작동하냐? 보십시오. 우리가 막지 않으면 쟤네들이 이제 막 서울광장도 차지할 정도의 이 이 이 타락한 애들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우리는 더 힘을 합쳐야 합니다.'가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2010 년도에 감리교 예장 예수 장로회 각각의 교단들에서 이제 헌법 내에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지지하거나 하면 이제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 넣기 시작을 했죠.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분위기를 받게 되고 EBS 까칠 남녀 조기 종령을 시킬 정도로 강력한 민원들을 넣게 되고, 그리고 나다움 어린이 책처럼 지금 도서관 검열, '한국에서 어떤 책을 누가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개입도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식의 민원은 잘 먹혀요. 도서관에 항의를 하면 도서관 다서들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리고 또 청소년, 어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사실 종교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청소년의 건강을 걱정합니다."라가 되니까 요 이 지금 점점 뒤로 갈수록 이 청소년에서 아동까지를 포함한 부분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어린이 책 공격이 되게 유효한 것이, 예전에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여 가지고 하는 거였다면, 지금 저 어린이 책 2020 년도 이후부터는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내의 의원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계속 당선이 되려면 자기 지역구의 학부모들에게 어필하는 방식을 써야 되고, 그래서 나도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서 역사에서 뭐 보여 드렸던 거에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왔다면, 지금은 뭔가 하나의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게 학생인권 조례, 이것도 그냥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인, 엄청나게 진영의, 이게 군사 용어라서 그렇지만 전선으로 따지면 전선 자체가 엄청나게 넓어져 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여기 결국 이런 종교의 태도가 성소자만 공격을 하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 내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이 혐오와 차별을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 내부 단속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아니 내부에서 개신교 내부에서 이제 목사들을 처벌하게 되는, 그래서 출교를 하거나 정직을 시키거나 신학교 학생들을 징계를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2023 년하고 현재까지 충남 학생인권조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성공하셨고, 지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광주 학생인권조례도 흔들고 있는 상태여서 경기도도 없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광주는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굉장히 인권조례를 계속 흔들고 있는 상태가 되면 약화되겠죠, 인권조례를 쓰는 것이. 그러면 이런 움직임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뭐 그냥 계속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월 1 일에 서울 키어 문화축제 퍼레이드가 이 어 그 개
다시 개최가 될 거고, 저희는 서울광장을 이제 못 쓰게 됐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광장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어떤 작전을 펼쳤냐면, 서울광장에 금, 토, 일을 4 월부터 11 월까지 서울시 도서관이 야외 도서관 행사를 하겠다라고 4 월부터 11 월까지 광장 신청을 모두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광장 쓰겠다고 신청하면 "우리가 키움문화 축제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미 다른 행사가 하게 되어 있네. 미안." 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야외 도서관이 4 월부터 6 월까지 쓰고 9 월부터 11 월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7-8 월을 비워 놨거든요.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야외 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서울 키움문화축제가 계속 7월 달에 열렸는데, 그 열린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이었어요. 서울 야외 도서관 신청이 비어 있는 7-8월 달에 저희가 신청서를 내야 저희도 1 순위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드디어 이분들이 머리를 돌리신 거죠. '아,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그래서 아예 4 월부터 11 월까지 쭉 다 내놓은 상태. 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서울 키움문화축제만 못하는 게 아니라 여성 대회, 노동자 대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전부 다 서울광장에서 지금 안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 똑같은 이유로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완전히 전반적으로 다 퇴보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시민을 위해서 만든 광장이 어떤 식으로 다시 정부에 의해서 뺏기게 되는가. 그들은 그 "우리는 조례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어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면 90 년대에 사람들이 한국이 훨씬 더 성적으로 보수적이었고,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훨씬 더 억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지금 보시면 90 년대가 오히려 어 예, 오히려 싸움을 하기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자유라고 사람들이 일단 놀라서 싫어하긴 하지만, 쪼끔만 얘기 나눠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네요.'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람들의 편견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운동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내가 동성애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동성애는 에이즈 퍼뜨린다던데, 동성애자들은 애 들 것인다던데, 동성애가 들면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만들어지면 개신교 억압을 받는다던데 라고 하는, 아는 거와 모르는 걸 떠나서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사실 훨씬 더 설득하기가 어렵고, 사실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기 전에 어젯밤부터 또 어디선가 또 막 논쟁을 벌이다가 왔는데, 되게 속상한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어느 이제 학회에서 그 학회 학술 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술대에 제가 성소수자 관련되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이런 것들이 이 학회에 계신 학자들한테도 필요하니까 성소수자에 관련된 걸 넣었는데, 뭐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냐면, 이분들도 잘은 모르지만 가만히 보면 계속 사회에서 성소수자 관련되어서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막 나오는 걸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라고 문제 제기하시냐면, "왜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데 왜 한쪽 얘기만 듣냐." 그러니까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만 이제 세션에 들어가 있으니까 "반대쪽 편 사람도 불러서 발표를 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반대쪽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이 얘기도 있고 저 얘기도 다양한 이야기를 다 듣는 것이, 그것이 학문적 태도이기도 하고 그것이 공평함이기도 한데, 사실 이게 지금 그냥 '지구가 네모나다. 동그랗다. 그래서 우리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가령 저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냥 단순히 지구가 네모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지구가 동그랗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모두 변태들이고 타락한 애들이기 때문에 얘는 이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지구가 네모나다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사실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상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학문의 장에서 불러서 그냥 그들의 이야기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해서 듣는 것이, 그것이 학문적 윤리에 오히려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것이 공평함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너무
쉬운 문제인 거죠. '아니 양쪽 얘기 다 들어야지.'라고 하는 식의 방식. 그러니 다시 지금 현재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안들이 뭐 예전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였다면 훨씬 더 한국 사회에서 복잡해져 있고, 더군다나 이제 다음 달에도 연결이 엘라이 얘기가 조금 연결되겠지만,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성소수자 인권 차별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세요. 본인도 성소수자 인권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지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지지를 하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알아야지 내가 반박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듣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반박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알려면 충분히 성소수자 당사자들과 성소수자의 지금 이런 역사와 이런 것들도 알아야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반박을 할 거예요. 왜? 사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이 훨씬 더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제가 그래서 에이즈부터 보여 드렸는데 80 년대 90 년대부터 저런 기사들을 계속 쭉 보고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가 동성애자인 거 받아들일 때 저런 식의 에이즈에 관련된 '게이들이 에이즈 퍼뜨리나?' 제 머릿속에 똑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저도 그거를 계속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를 깨달았으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반대의 다른 식의 경험이 없으면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할 때 "나 성소수자 싫어하지 않아." 그래도 "야 동성애 에이즈." 이렇게 하면 그런가?' 라고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사실 혐오하시는 분들이 쓰는 전략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고정관념, 거기에 딱 부합해서 논리를 구성하고 "보세요. 들으니까 말이 되죠." 그러면 고정관념에 근거해서 만든 논리니까 '어 말이 되네.'라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잘 넘어가게 되시는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반박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는 충분히 저 얘기를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은 없이, 마치 어 "자 둘이 얘기해 봐. 누가 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지 내가 들어보고 내가 판단할게." 그러니까 반대쪽도 나와서 얘기하고 찬성 쪽도 나와서 얘기하고. 근데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제가 동성애를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저희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 동성애 찬성하니까 동성애 하게 해 주세요가 저희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찬반이라고 하는 말 안에 딱 갇히니까 갑자기 여기서 중립을 지켜야 되고, 중립은 찬성과 반대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되고 요로 가게 되고, 사실 이 포지션이 점점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되고, 이 전반적으로 가지는 포지션이 되고 있는 문제. 자, 이런 상황에서 엘라이들이 '무슨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다행히 한 12분 정도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PPT는 편하게 질의응답하자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들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